안녕하세요. 설계사학원의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의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30일에 시험이 끝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31회에 대한 출제 문제에 대한 총평과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32회 개강 시 여러분에게 좀 더 오늘보다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132회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총평과 문제풀이에 대한 키워드 위주의 강의를 하고 본 개강 때 자세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문제 총평, 그 다음에 문제풀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일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 혹시 복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자, 복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이제 131회가 금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아쉬움게 합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32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내가 잘 썼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지 132회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면접에서의 보다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32회에 대한 문제 총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강의하는 게 바로 건설안전관련법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규칙,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최근에 발생된 재난안전법까지 건설 관련 법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문제 어떤 패턴을 보면 실제 법과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60%, 이제는 70%, 80%까지 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은 경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1회 역시 그러한 경향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총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시공 단계하는 안전보건대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자,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5월 말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강조는 워낙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쓰시고 또 답안에 적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보건교육 역시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조를 떠나서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공사의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교육 내용이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전에 노사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의 하나인 안전보건대장 역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생소한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 또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규칙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131회를 대비할 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나요? 자, 132회는 안전보건규칙이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자, 내년에는 안전보건규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131회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32회는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변경, 개정이 예고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역시 이제 문제에 또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자, 충격소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량형 고소 작업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역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가설통로 사다리는 금년에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워낙 사고 빈들도 많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강간비계, 시스템 비계가 출제가 됐는데 벽 이음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즉 건축물의 내화 구조 기준,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에 해당되는 안전거리 기준, 즉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요? 전기용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로 전기용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 다음 뭐가 출제됐죠? 화재에 대한 화재 감시자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화재 감시자 역시 보호구, 그 다음에 지급용품에 대해서는 방역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마스크로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변경이 된 부분.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를 복합적으로 춘 문제가 전기용접과 화재를 연계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골격계 금년에 두 번째 벌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이제 출제 비중이 많고 여러분들이 항상 답안에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또 굴착공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굴착공사, 즉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나와 있는 지하매설물 보호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곤도라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이 29%에 해당되는 9문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해당 부분이 몇 프로인가요? 벌써 45%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14문제입니다. 그렇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14문제. 자, 그 다음 보시면 건설안전관련법 중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은 이번에 이제 한 문제가 출제도 안 됐고, 시설물안전법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설물안전법 올해는 3종 시설물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어떤 사고죠? 정자교 붕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종 시설물이라든지 노후교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고 130회는 구교량해서 여러분들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통합 시스템에 대한 문제 역시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정밀안전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3종 시설물과 연계해서도 답안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난안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우기 때 발생된 오송에 대한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근 발생된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뭐 인적 재난이라든지 자연 재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분명히 풀어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그 다음에 기타 건설안전관련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55%가 넘는 1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 많은 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출제에 대한 경향을 보면 최근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출제 중요하지만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와 함께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실제 포커스 캠프에서 푼 문제들이 거의 70%가량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에서 중요한 건설안전관리론이 전체 5문제에 해당되는 16%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좀 더 여러분 생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행동의 네 가지 유형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안전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처음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 대학 입시에 뭐 킬러 문항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 또 전혀 풀어보지 않았거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접근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여러분이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인리에 대한 연쇄 반응 이론, 연쇄성 이론에 대한 재해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고 또 안전설계 기법에 대한 ETA, 그렇죠? 그 다음에 재해 통계와 부주의 행동과 휴먼 에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 행동, 위험 감수성과 위험 감행성의 조합에 따른 인간 행동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때 또는 포커스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본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안전보건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중에 우리가 공사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설공사 중에 재사용 가설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지만 간혹 여러분들이 면접 때 재사용 가설제의 사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폐기 기준에 대해서 물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설기계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건설기계 문제는 포커스 캠프 때 여러분이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은 어땠나요?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다. 예전에 단답형으로 나왔다면 이 단답형 문제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조립 해체 준수사항 물어봤고요. 점검사항 물어봤고요. 무너짐 방지 대책 물어봤고 건사용 와이로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즉
단답형 문제가 조합이 되는 그러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탁이 항박이는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고 했습니다. 또 어땠나요? 항탁이 항박이는 법 개정이 됐었죠. 법 개정. 그렇죠? 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립 해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조립에 대한 점검이었다면 이제는 조립과 해체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장과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개정이 됐다는 게 바로 항탁이 항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굴착기입니다. 굴착기 역시 어떻게 됐나요? 법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9회 또 법 개정되기 전 128회에 이미 굴착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이라든지 출제가 된 바가 있고 또 이번에 출제가 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굴착기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이번 시험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굴착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통공사 철근 콘크리트 토공 및 굴착 공사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슈가 됐던 우리 사회 이슈가 됐던 무량판 슬라브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건축공사에 제가 반영을 했지만 이거 역시 어디에 들어가나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연계돼서 문제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반영은 제가 건축에 했지만 이것도 역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연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옹벽에 대한 제가 얘기한 드디어 옹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동안 옹벽은 언제 출제가 됐죠? 그 전에 보강통공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우기에 대한 옹벽 붕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뭐를 했나요? 포구시, 그렇죠? 옹벽 붕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문제 실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보건규칙에 해당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굴착 토공 및 굴착에 넣었지만 이거 역시 어디에 들어간다?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보면 집안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계획수립 준비사항, 그 다음에 붕괴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굴착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네요. 자, 기울기는 작년에 한번 기울기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제가 됐고 그거 법 개정상을 모르고 옛날 기준으로 답안을 쓰신 분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강조를 했나요? 이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내년에는 변경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 즉 변경, 안전보건규칙의 변경이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되기 전 사항과 예고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답안에 쓰자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그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굴착 공사는 워낙 중요합니다. 굴착은 흙막이 굴착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굴착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인 굴착 공사에 있어서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무량판 슬라브에 대한 전담 보강 철근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매번 풀어본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락볼트 공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락볼트와 쇼크리트 어쌍카는 어떤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터널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죠? 절토 사면에 대한 낙석 예방에 대한 부분. 이 절토 사면에 대한 낙석이라든지 사면에 대한 붕괴 문제는 폭우, 우기, 장마철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락볼트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 역시 시공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니면 시공에 대한, 특히 토목 시공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토목에 계신 분들이 자신 있게 시공으로 쓰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그러한 공법에 대한 특성 플러스 법과 관련된 내용, 즉 작업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나요? 낙볼트 공법에 또는 어쌍공법,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반영을 하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하천 제방의 누수 원인 붕괴 방지 대책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포커스 캠프나 실전 때 풀어봤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와 관련된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하천 제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이제 사방댐에 대해서 출제가 됐네요. 자, 사방댐은 토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아실 수 있는 문제지만 토목이 아닌 안전이라든지 안전 분야에 계신 분 또는 건축 분야에 계신 분, 토목이 아닌 분야는 사방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뭘로 접근하죠? 댐입니다. 그렇죠? 댐. 그래서 이 사방댐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사방댐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토성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성류에 대한 거와 관련된 우기, 폭우, 장마철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런 사방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 건축, 토목, 철근, 콘크리트, 토목 및 굴착 공사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실제 건축 토목의 4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공사의 2문제, 즉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개 해봤자 몇 프로죠? 20%, 19%가 되네. 19%,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중에 이것도 제가 안전보건 규칙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옹벽 역시도 시공 문제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안전보건 규칙에 해당되는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나 있는 옹벽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따지면 실제 순수 공사 또는 시공과 관련된 문제는 19%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 이거보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법과 관련된 부분 또는 우리가 순수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면 70%가 넘는 문제가 순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여러분에게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에 문제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분류에 대한 부분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안전관련법이 몇 프로? 55%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6%, 5문제. 그 다음에 건설안전, 즉 가설공사라든지 안전보건규칙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 게 총 3문제로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안전 순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전체 몇 프로가요? 81%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토목, 건설 안전 기술 공통에 대한 문제가 총 6문제로 20%, 좀 안 되는 19%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 문제도 최소 2문제 이상은 건설 안전의 안전보건 규칙과 연관된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라든지 이거와 연관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조차도. 그러면 실제 80%가 훨씬 넘는 거의 90%에 가까운 문제가
순수 안전과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0회는 어땠나요? 전체 77%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29도 77%입니다.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됐다. 그 다음에 건축과 토목 분야가 불과 10% 내외로 출제가 됐고, 기술 공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6%에서 1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금년에 순수 안전, 즉 건설 안전 관련법,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78%에 해당되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건축, 토목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은 5%씩, 즉 10% 정도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술 공통에 대한 부분도 기술 쪽보다는 법과 관련된 내용, 뭐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든지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년 23년에 대한 출제 비중이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시사와 관련된 문제가 한 4% 정도 출제가 됐네요. 자, 23년도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법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순수 건설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나요? 작년에는 126회를 제외한 127회, 128회 역시 70%가 넘는, 그렇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6회는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자, 126회는 특이하게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연계돼서 특히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면서 다른 때 패턴하고 좀 다르게 출제됐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6회에 어떤 워낙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126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고 순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80% 이상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건축 문제, 토목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이러한 법과 관련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당수가 건설 안전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출제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작년 22년과 23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전체 72%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안전 기술 공통에 대한 경우가 12%, 그래서 84%에 대한 즉 80%가 넘는 부분이 이러한 법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5년 평균을 보면 그래도 64%가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70%가 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내년 역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법이 개정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법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워낙 건설안전 분야가 이슈가 되고 있고 법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에 대한 개정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3년, 22년을 봤고 그 전해는 어땠나요? 2016년은 35%에 해당되는 비중의 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7년은 49%, 28년은 50%가 안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거의 70%가 넘는, 그 다음에 80%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게 뭐죠? 자,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게 된 김용균법이라든지 김용균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부 개정을 가져왔고 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만들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법을 공부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었다라면 이제는 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법을 몰라서는 절대 건설안전기술사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출제 경향이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내년에도 나타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의 출제 경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번 제가 재작년부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고 실제 이러한 형태의 패턴으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 접근이 법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부분도 법과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내년에도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131회는 자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건설안전 분야 문제가 78% 즉 80%가 넘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안전 분야의 인적 재난과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떻게 되나요? 예상을 하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러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을 했던 문제들, 지금 무량판 슬라브라든지 어떤 하천의 제방이라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관리를 했느냐?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즉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몰라서 못 썼느냐? 아닙니다. 답안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차별을 했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안전관련법은 법 개정사항 위주의 기출문제를 활용한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 건설안전관리로는 인간행동사의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시 기출문제와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가설공사는 건설기기에 대한 문제, 즉 항타기와 굴착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거는 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개정사항이 있는 문제였고요. 단 재사용 가설제는 처음 이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토공 및 굴착공사는 최근 발생된 이슈, 그 다음에 굴착공사에 대한 문제,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옹벽 역시 보강토 문제는 출제가 됐지만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구, 장마철, 우기 때 3종 시설물과 관련된 옹벽에 대한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건축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고, 그렇죠? 하천 제방에 따른 오송 지하차도 침수라든지 무량판 슬러브에 대한 인천 지하주차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교시에 대한 문제, 즉 생소한 문제, 인간 행동의 4가지 유형이라든지 다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됐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여러분이 답안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2, 3, 4교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전이라든지 포캠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차별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썼고 그 답안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고 또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여러분이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현장에 대한 내용을 썼고 법과 연계돼서 썼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제가 본 강의 때는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건설안전기술사 출제 문제 풀이 우선 단답형 1교시 문제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답안을 문제를 봤을 때 좀 긴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를 이제 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장이 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쓰지? 이건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해서 1교시에 당황을 많이 한다. 이번 역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처음 보고 생소한 문제는 어떻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즉, 뭐 킬러 문항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이러한 부분들. 즉 우리 뭐 대입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안전에서도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인간 행동 4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안전공학에 대한 부분 또는 산업안전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범위가 워낙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가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건드렸고 여러분들이 실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지 않은 부분들은 바로 재사용 가설제에 대한 부분과 위험 감수성, 위험 감행성 조합에 따른 인간 행동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차별화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방댐 같은 경우는 토목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이나 건축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접근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방댐을 이제 댐으로, 그렇죠? 댐으로 접근을 해서 뭐 시설물 중개 한결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예방 4원칙은 뭐죠? 하이니의 사고 연쇄 반응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4원칙의 손원예에 대해서 4원칙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하이니 법칙에 대한 사고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같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 좀 더 한다면 재예방 5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포캠 때, 그렇죠? 포커스 캠프라든지 실전 때 여러분들이 다 다뤘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중요한 답안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니 법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현장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부분이 답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래서 선실우연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행동, 또 루인의 행동 방정식, 이런 부분이 답안의 하나의 차별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가설제 폐기 성능 기준 현장 관리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내가 처음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자,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어떤 종류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재사용 가설제에 대한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자, 그 중에 재사용 가설 기자재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류나 종류, 대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서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재사용에 대한 부분. 자, 폐기 기준입니다. 재사용과 설정가 폐기되려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안전보건 규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법조항의 재료입니다. 그러면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나요?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설치는 어떻게 하죠? 견고한 구조로 사용을 하고 또 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폐기 기준이나 성능 기준을 모른다 그래서 답안을 못 쓰는 게 아니다. 그럼 현장 관리론은 뭐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라든지 그렇죠? 비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할 때는 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 기준에 맞는 부분은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사용 기살제의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로 발판에 대한 부분은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폐기 기준이 어떤가요?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품에 균열이 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거나 휘어 있거나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폐기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서포트라든지 또 비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감소성과 가맹성 조합에 따른 인간 행동 네 가지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 행동, 그 다음에 한전적 안전 확보 행동, 의도적 위험 감행 행동, 무의도적 위험 감행 행동 이래가지고 네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쓰신 분들은 아마 거의 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쓰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이제 편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수 분석 기법입니다. 자, 사건수 분석 기법은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문제가 나옵니다. 위험성 분석에 대한 부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ETA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FT, 즉 결함수 분석과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수 분석 기법과 결함수 분석에 대한 비교,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사건수 분석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쓸 수 있는 게 뭐죠? 이러한 시스템 위험 분석에 대한 안전, 시스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의 종류, 그 중에 ETA와 FTA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 그래서 종류 및 특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나? 이거와 관련된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즉 한번 볼까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결함수 분석 기법의 안전관리 활용 방안. 지금 문제는 뭐죠? 사건수 분석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건수 분석이라고 답안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돼서 답안을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29회에는 시스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그 시스템 안전 중에 사건수 분석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충격소음입니다. 충격소음은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소음과 충격소음, 그거에 따른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충격소음을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그렇죠? 현장에서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작업인가요? 충격소음이 발생, 여러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거푸집 동발이도 충격소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해체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체. 자, 이렇듯이 현장에서의 충격소음 발생되는 거에 대한 안전관리 이 사항이 답안에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보호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소음과 강렬한 소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교도 충분히 답안에 쓸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현장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해체공사,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대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강조한 건 뭐였죠?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올해가 안전관리자에 대한 즉 50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기준 적용하는 게 안전관리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돼서 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선임에 대한 부분, 즉 상시근로자, 그 다음에 공사금액 800억 이상에 대한 기준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상태 선포 및 조치 내용입니다. 자, 재난상태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이번에 어떤 폭우와 또는 태풍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과 또는 인적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재난 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국내에도 있지만 국내 뭐 지진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포항 지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한 홍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번에 또 태풍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바로 재난 상태에 대한 선포 조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난안전법과 관련된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태 선포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보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긴급한 상황은 심의가 없이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는 뭐 경보 발령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그 다음에 응급에 대한 지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집니다. 구호용품을 지급을 하고 피난처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답안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재난안전법의 목적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재난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 시스템은 제가 워낙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잘 썼으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흑마기 붕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공통 아이템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그래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역시 이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돼서 답안을 쓰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토 사면의 낙성 예방 락벌트 공법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종류 및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종류 특징, 즉 절토 사면의 낙성 예방 공법에 대한 종류 특징, 또 특징이 안 되면 종류만 써도 됩니다. 이 중에 뭐죠? 락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락볼트에 대한 거는 어떤 게 나와야 되나? 이 사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그래서 우기 때는 낙석에 대한 부분, 사면에 대한 부근계, 산사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락폴트 공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낙석 예방을 위한 낙석 방지공의 종류, 그렇죠? 이제 대제목을 잡는다면 그 다음에 개요, 이거에 대한 종류, 위중의 절도사면 공법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락볼트 공법을 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토목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락볼트 공법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부분은 시공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락볼트 공법에서는 재해유형 요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물론 인적인 재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떨어짐 재해라든지 끼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또 뭐죠? 장비에 대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은 뭐가 개정이 됐죠? 탑승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습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북캠 때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작업대를 설치해서 어쌍카를 작업을 하는, 그렇죠? 이게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셨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주면 하나의 차별화다. 자, 이렇게 이제 안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탑승. 여기에 특히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에 어스앙카, 락볼트, 어스앙카, 소일레인에 해당되는 작업 시 이러한 작업대를 활용한 작업이 하나의 탑승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을 항상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락볼트가 나오면 락볼트의 특징에 대한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재유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에 탑승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줘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공부하는 여러분의 하나의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량판 그룹에 대한 철근 보강, 전단 보강 철근입니다. 자, 무량판 구조에 해당되는 특징, 그렇죠? 일반 슬라브와 무량판 슬라브에 대한 특징, 그 중에 전단 보강 철근에 대한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슈가 된 게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돼서 우리가 슬라브에 해당되는, 그렇죠? 기둥에 대한 펀칭 쉐어, 즉 전단 철근 무량판 슬라브의 가장 위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기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단 보강근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 그럼 누락된 게 지금 어떤 결과를 발생이 됐나요? 붕괴라는 위험이 발생이 됐다. 그 다음에 이러한 슬라브에 대한 균열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량판 슬라브와 일반 슬라브에 대한 비교, 또 그 다음에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됐을 때 문제점,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 발생되고 있는 무량판 슬래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역시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무량판 그룹의 장단점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특징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비교에 대한 부분. 실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차량형 탑재의 고소작업재 출입문의 안전조치와 작업 시 대상별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고소작업대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계, 그렇죠? 시저형과 차량 탑재형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소작업대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제 시저형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지의 출입문의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대상별 안전조치사항. 그래서
차량 탑재 작업에 대한 작업 존중도 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고소 작업들 나오면 여러분 차별화로 제가 뭘 쓰자고 얘기했나요? 기계의 고장 곡선에 대한 부분을 차별화로 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안전점검 고시에 보면 이러한 고소 작업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소 작업대의 검사 기준안에 보면 출입문의 안전조치 해가지고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 출제 그러면 근거는 뭐죠? 차량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점검 고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출제됐다. 그 중에 출입문의 안전조치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출입문의 안전조치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에 대한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다. 근데 참 이제는 점점 이제 문제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물론 안전보건규칙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안전보건규칙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현장과 관련되는 즉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의 가장 핵심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안전보건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표준안전작업지침입니다. 그 다음 뭐 코사 가이드라든지 각종 지침과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 문제들이 출제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차별하고 또 한 부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폭넓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대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작업제에 대한 즉 관리자에 대한 부분, 조정자에 대한 부분 또는 탑승에 대한 부분이 역시 언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단계별 점검 포인트,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작업 단계, 작업 전과 작업 중과 작업 후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습자의 안전보건 규칙이죠, 그렇죠? 고습자들이 설치, 그다음에 뭐 시저형, 차량 탑재형이 역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와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주수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 뭐가 예고돼 있죠? 개정이 예고가 됐습니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경우, 즉,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 설치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안전 작업 절차입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사용할 때 또는 이동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 작업 절차에 대한 서술을 하면 좀 더 정리된 답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중에 여러분에게 했던 자료들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정시설물이 역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워낙 오래 이슈가 됐습니다. 삼정시설물의 법이 개정이 됐다. 왜 개정이 됐죠? 그동안은 삼정시설물의 지정을 지자체 단체자에 선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한 부분에 준공 후 10년 경과된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터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다음 삼정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입니다. 삼정시설은 정기 안전 점검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죠? 정기 안전 점검에서 D2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정기안전점검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과 개정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 삼정시설물 종류가 많습니다. 옹벽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기에 나온 노후교량. 그렇죠?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130편은 어떻게 나왔죠? 안전점검의 종류, 구교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 목적, 평가에 대한 조치 방법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FMS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공사가 준공이 되거나 완료가 되면 이러한 FMS의 구축, 운영, 즉 등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정시설물에 대한 거는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 자, 이제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즉 우리가 우기 때 토속류를 예방하는, 지금 여기 보시면 황폐한 계곡부, 돌, 자가, 모래, 흙 등과 같은 침식 및 붕괴 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에 대한 토속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속류에 대한 거를 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사방댐이다. 그래서 사방댐의 종류는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와 또는 철제와 관련된 내용의 구조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방댐을 설치하면서의 부분, 사방댐의 목적, 필요성, 그렇죠? 사방댐의 종류 및 특징, 이 사방댐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뭘 나오죠? 폭우, 태풍, 산사태, 이러한 키워드가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도 언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이제 어떤 분은 철근 콘크리트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답안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답안을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방댐 역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답형 마지막으로 가설통로와 이동식 사다리의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이건 이제 워낙 계속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129에도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서 출제가 됐고요. 사다리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A형 사다리와 일자형 사다리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써주자라고 얘기했고요. 가설통로와 사다리 설치 기준, 그러면 가설통로의 종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설통로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철골에 대한, 그렇죠? 트랩에 대한 부분을 답안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러한 가설통로와 사다리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단답형 풀이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단답형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물론 처음 출제되거나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가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라도 모든 걸 알고 답안을 쓸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 틀 구성을 고민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문제를 다 알고 답안을 쓸 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분명히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기본은, 즉 방어적인 답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격적인 답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격적인 답안은 답안 틀이나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한 거에서 나왔을 때 하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너무 욕심내서 쓸 게 아니고 어떻다?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안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답안 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방댐 나오면 뭐죠? 재유형입니다. 사방댐 작업 시의 재유형, 그렇죠? 그 다음에 재원인,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서술이 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 틀을 가진 답안이 어떻게 보면 합격에 갈 수 있는 답안이고, 모르는 문제에서는 기본 점수 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답형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